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네트워크 보안의 기초 이론인데 아시겠지만 뭐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 시스템 보안도 있고 암호학도 있고 그 세 분야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거 다 합쳐가지고 한 80%,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암호학은 암호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시스템 보안은 사실은 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 네트워크 보안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전파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뭐 도스 공격이라든지 DDoS라든지. 그래서 오늘 기초적으로 배울 내용들은 뭐냐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네트워크 보안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숙제에서 가능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격들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보면 심 플루딩이나 뭐 핑 플루딩이나 아니면 UDP 플루딩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DDoS, 도스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100% 이해가 마찬가지로 100%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100%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만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 원리를 배운 이유는 뭐냐면 그 원리의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공격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으면 공격을 알아내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눈에 강조한 것처럼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셔야 돼요. 됐나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보안 동향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동향 같은 경우에는 뭐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클라우드 보안 동향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냐면 여태까지 시험 문제 기출로 나왔던 네트워크 기반 공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눈여겨보시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셔야 하는. 근데 이제 100% 이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기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된다. 맨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기반 공격 보면요. 도스가 나오는데요. 도스는 영어 단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Denial of Service인데 이건 뭐냐면 서비스 거부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를 누가 하냐면 서버가 한단 말이에요. 서버가 서비스 거부를 하는데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의적으로 서비스 거부를 하면 그거는 공격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이제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내가 서버로서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일반적으로 도스라고 해요. 도스. 뭐 이렇게 지문으로 묻는 것들이 좀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스는 어떤 공격들이 있고, DDoS는 어떤 공격들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문으로 형태로. 그래서 도스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은 이제 우스개 그림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게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게가 서버인데 그러니까 방해를 하면 서비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의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도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취약점 공격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원 고갈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을 고갈하는 건 이렇게 대역폭을 차지하는 거죠. 대역폭을 차지하거나 계속 많이 보내거나 그러면 자원을 고갈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원을 고갈하거나 아니면 취약점 공격형은 뭐냐면 우리가 TCP나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거기서 취약점을 발견해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됐나요? 취약점 공격형, 자원 고갈형. 그래서 도스에는 취약점 공격형이 있고 자원 고갈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공격형에는 첫 번째로 이제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 제가 잠깐 언급한 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건 뭐냐면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공격이에요.
얘를 다른 말로 한글로는 순서 번호. 근데 시험이 좀 애매한 게 영어 단어하고 한글이랑 막 섞여서 나오는데 해석이 이상하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시험 공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들도 다 가능하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친절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영어 단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대부분은 영어 단어를 써줘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커슨 넘버, 순서 번호. 순서 번호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메가를 보내려면 다 보낼 수 없으니까 한 번에 그거를 1500바이트 단위로 쪼개는데 1500바이트 단위가 그냥 쫙 보내면 안 되고 각각에다가 순서를 붙여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1번부터 보낸 다음에 2번 가고 막 그러면은 1번 도착하고 2번 도착하면 사실 순서 번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1번이 2번보다 빠르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순서가 막 뒤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 넘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에 대한 이해 됐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공격하냐면 받은 입장에서 시퀀스 넘버를 같은 놈이 들어오거나 겹쳐서 들어오거나 그러면 재전송을 요구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부하예요? 서버한테 부하죠. 다시 정리할게요.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보냈는데 내가 받은 시퀀스 넘버가 잘못돼가지고 재전송을 요청하게 되면 내가 부하가 심해져가지고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요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이에요. 그럼 이제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는 맞는데 각각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정리한 거 보시면요, 요런 얘기를 제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TCP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TCP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요, 요 문제를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달달달 외우면 시퀀스 넘버 문제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시퀀스 넘버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재요청과 수정을 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를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시퀀스 넘버 속이는 거, 이런 거. 요거 해결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패킷은 무시하고 버리시면 돼요. 됐죠? 공격 방법 하나, 그리고 해결 방법 하나, 그리고 패치 같은 걸 해도 되고요. 이렇게 패치는 뭐냐면 운영체제 패치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패치를 통해서 잘못된 거는 제거시키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기초니까 유사 그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번호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다 0번인 거예요. 그럼 누구 걸 서비스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중요해요. 봉크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시퀀스 넘버가 같은 공격이에요. 그리고 보잉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부터 시퀀스 넘버 같은 공격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티어드롭은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거. 다시 정리하면 봉크는 시퀀스 넘버가 처음부터 같은 거고 보잉크는 중간부터 같은 거고, 요거 꼭 정리하셔야 되고, 요거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티어드롭은 이렇게 겹치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킷이라면 시퀀스 넘버가 이렇게 안 겹치죠. 이렇게 안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겹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패킷의 경우, 비정상적인 패킷의 경우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겹친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같으니까 재전송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티어드롭 됐죠? 보잉크 봉크 티어드롭.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랜드 공격.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IP를 이용한 공격. 출발지 IP하고 목적지 IP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받았는데, 그러니까 소스 IP가 저쪽이어야 되는데 나 자신이면 이렇게 걔가 자기 꼬리를 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패킷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핑퐁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패치를 하거나 아니면 방화벽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방화벽은 뭐냐면 그 파이어월이잖아요. 파이어월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파이어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가 있고, 여기 보면 내부 네트워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방화벽이 패킷의 헤더를 검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스 IP 있고 데스티네이션 IP 있거든요.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으면 얘는 무조건 버리면 돼요. 이런 패킷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됐나요? 이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핑 오브 데스 기억나시죠? 핑 오브 데스. 그러니까 핑 오브 데스의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핑의 동작 원리는 뭐냐면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크기를 얼마까지 지정할 수 있냐면 2의 몇 승, 32승까지인가 그렇게 되니까 보면은 65,500바이트까지 지정할 수 있다. 65,500바이트를 지정하게 되면 얘를 딱 보내게 되면 얘 하나로는 못 가니까 얘를 1,50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그 각각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부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핑 오브 데스라고 한다. 죽음의 핑이라고 한다. 됐죠? 이게 이제 자원 고갈형. 얘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죠. 아까 시각적 공격형이랑 자원 고갈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인 거고. 그 다음에 심플로딩. 기억나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TCP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에크, 에크에서 에크가 안 온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자원을 왜 고갈시키냐면, 지금 보시면은 누군가가 다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씬 같은 것들이 계속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씬이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행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씬이 이렇게 대규모로 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씬이 올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플로딩인 거죠. 심플로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버별로 접속 가능한 어떤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초과시키는 거죠. 초과시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지금 TCP에서 초기 연결을 할 때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야 하는데,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에크, 그 다음에 이렇게 에크를 보내야 되잖아요. 에크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기 상태가 되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플로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UDP나 핑이나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서 처리를 할 때
그 수만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서버가 성능이 좋으면 또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얘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가 씬의 개수가 적어도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 질문에 나왔어요. 왜 적어도 되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요런 TCP 원리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핑이나 UDP는 계속 막 보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패킷의 개수가 적어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공격들이에요. 좋은 공격은 없지만, 그러니까 나이스한 거죠. 이렇게 적게 보내면서. 왜냐하면 핑으로 죽이려면요, 상대편도 서버만큼 좋은 성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DoS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도스로 죽이려면 1대1 관계로 죽여야 되는데 1대1로 하면 4개 굉장히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DDoS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DDoS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사양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여기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나 한시적인 해결책이고,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여기 보면 IPS. 우리 아까 파이어리 있었죠? 그리고 IDS 있고 IPS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 네트워크 장비 배울 거예요. 얘는 디텍션 하는 거고 얘는 프리벤션 하는 거예요. 디텍션은 기존에 있는 것만 잡아내야겠다는 뜻이고 프리벤션은 뭐 좀 미리 막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IPS가 중간에 여기 있어가지고 외부하고 내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씬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씬의 개수를 차단하는 거예요. 충분히 차단할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이에요. 혹시 네트워크 장비 한번 보셨나요? 봤어요? 옛날에 그쪽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고 너무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기초니까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여러 강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네트워크 장비를 한 번도 못 보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느낌이 틀리거든요. 네트워크 장비를 보고 알고 강의를 하는 거하고 완전 모르는 거하고는 그냥 외워서 떠드는 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저는 그 L4, L7 만드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L4, L7은 혹시 아십니까? 그쪽 그런 회사에 있었거든요. 회사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회사에 있었다라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이. 자, 그리고요. 이 HTTP get 플루딩은요. 우리가 그 HTTP에는 뭐 get을 할 수도 있고 put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리퀘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리퀘스트를 하고 리스폰스를 받잖아요. 그 중에 get이 있어요. get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가지고 연결을 맺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접속을 한 다음에 get 메소드를 무한히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한히 실행하게 되면 엄청난 부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이거 비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시네크는 사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씬이 들어오니까 그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맺고 HTTP get을 날리는 건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쉬운 게 뭐냐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야. 그럼 얘도 개수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청 차단하거나 요청을 개수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청을 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라는 거죠. 맞나요? 요청을 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HTTP CC 공격은 뭐냐면요. HTTP CC 공격은 캐시 컨트롤 공격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서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럼 HTTP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캐시가 있어 가지고요. 요 캐시는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컴퓨터 구조의 캐시하고는 개념은 비슷한데 완전 다른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캐시가 있어요. 캐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갔다 왔던 걸 여기다 저장시켜 놓고 나중에 갈 때는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공격은 뭐냐면 이렇게 옵션을 세팅할 수 있어요. 캐시 컨트롤. 그 다음에 no store. 저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must revalidate 하면은 얘는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 매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요청을 하면 서버의 부하가 커진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거 정상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정상이죠. 내 캐시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네가 뭐냐 그러는 거죠. 내 캐시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정상인 거죠. 근데 부하가 원래는 캐시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다 캐시 사용하거든요. 크롬도 그렇고 다 캐시 사용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캐시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버의 부하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캐시 사용하지 않고 다 요청에 몰린다고 생각하면 서버의 부하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얘기들. 이것도 공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get의 문제점을 다시 보완한 건데, get이 뭐냐면 똑같은 페이지만 계속 하니까 똑같은 페이지를 계속 초당 100개씩 요청하면 그거 차단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걸 또 참가 방패예요. 동적이에요. 동적 HTTP 리퀘스트 플루딩 그래가지고요. 요청하는 페이지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요청하는 페이지를 바꿀 수 있겠죠? 옛날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뭐 1.jpg, 2.jpg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요청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게 제가 정리한 거는 참가 방패에 있어요. 계속 맞고 공격하고 맞고 공격하고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머프 공격은 뭐냐면 스머프 공격은 다른 말로 핑 플루딩이라고 불러요. 핑 플루딩이라고 부른다. 근데 아시겠지만 스머프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만화 영화. 스머프 그 얘기예요. 스머프 보시면 스머프 얘기 나오잖아요. 스머프 뭐냐면 자기가 해놓고 딴 사람이 했다고 속이는 공격이. 실제로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공격이에요. 그런 공격.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놓고 이게 소스 IP를 속이면요 다른 쪽으로 리플라이가 가게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공격.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용할 때 어떤 놈을 이용하냐면 핑을 이용해요. 핑 정확하게 얘기하면 핑의 더 정확한 표현은 ICMP를 이용해요. ICMP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핑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그래서 스머프 공격, 핑 플루딩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아까 나오죠? ICMP 패킷 그리고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이메일 시스템. 요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핑을 받을 놈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리플라이 할 놈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미의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미의 시스템들을 그런 애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던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된 거 보시면 우리가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머프 공격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인데 원래 브로드캐스트는 그러니까 라우터를 넘잖아요. 여기에서 브로드캐스트만이 가능하죠. 그게 브로드캐스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이렇게 던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로드캐스트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예요. 어떻게 던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1716.0이라면 여기다 뒤에다 255 붙여가지고 던지면 돼요.
그러면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요, 아까 소스를 속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스가 여기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러면 리플라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리플라이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ICMP 리플라이가 들어와가지고 공격 대상이 마비되는 거죠. 요게 스머프 공격이에요, 스머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인 거죠. 원래 얘가 했지만 속인 거잖아, 이렇게. 요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의 개념. 그래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편 IP에다가 255 붙여가지고 던지면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소스 IP를 속이면 그쪽으로 리플라이가 가는, 거기에 사용되는 건 핑, ICMP.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스머프 공격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아까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리플라이를 할 때 얘가 보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모든 리플라이가 다 이렇게 가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핑 오브 데스처럼 이제 패킷이 많으니까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켜가지고 도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죠. 이게 이제 스머프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메일밤인데요. 메일밤은 뭐냐면, 메일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팸 메일,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스팸 메일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용량이 많은 거. 근데 사실 용량이 많은 건 의미가 없어요. 용량이 많은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메일이나 그런 거 보시면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20메가인가 25메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메일 보시면은 용량 많은 건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네이버 드라이브나 그런 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멍청한 구조가 있었냐면 20년 전에는 메일에 1기가를 첨부해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그 1기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다른 메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운로드 받으니까. 그게 일명 폭탄 메일. 됐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폭탄 메일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막았죠. 이렇게 다 막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팸 메일. 스팸 메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DOS 공격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는데요. DDoS 있잖아요.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인데, 이번에 서울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DRDoS가 나왔어요. 요는 R은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반사예요, 반사. 근데 이제 문제의 답은 뭐였냐면 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요. 얘에 대한 설명으로 얘 설명을 했어요. 그 지문 중에 3번 지문인가? 가 얘였어요. 얘가 이제 얘가 악성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공격하는, 조미피시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건 얘예요. 그래서 DR도스가 있는데, 요거는 뭐 서울시 기출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만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DDoS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도록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추세는 이제 DR도스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서울시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 요 DR도스 봤어요? 아, 기억 안 나시고?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도스하고 DDoS 설명드리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스는 이렇게 1대1로 괴롭히는 거고요. DDoS는 N대1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N대1로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N대1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괴롭히기에는 내 사양이 너무 좋아야 하니까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N대1로 괴롭히는 거를 DDoS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자동화된 툴을 이용하죠. 왜 자동화된 툴을 이용하냐면 내가 N명을 중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쫙 해야 되니까 자동화된 툴이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자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을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분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분산 구조가 뭐냐면 공격자가 있고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단계로 있어요. 세 단계. 실제 공격하는 애들은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다음에 마스터, 공격자. 공격자는 하나, 마스터는 여러 명,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스터에 깔리는 프로그램을 핸들러, 그 다음에 에이전트에 깔리는 프로그램을 데몬이라고 한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공격자, 마스터, 에이전트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DDoS 분산 서비스 공격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거는 하나로 공격하는 것보다 이제 여럿이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보시면 공격자 있고 마스터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공격할 때는 1대1로 공격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스 공격이랑 동일해요. 공격 방식은. 근데 이제 이게 N이 되는 거죠. N 대 1로 되는 요런 얘기들. 요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DDoS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묶어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DDoS의 악성 코드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다라는 포인트예요. 악성 코드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요, 용어가 바뀌어요. 용어가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악성 코드를 bot이라고 불러요. bot, bot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좀비 PC라고 불러요. 좀비 PC. 그리고 좀비 PC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를 본넷이라고 불러요. 요 세 개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공격을 수행하는 거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공격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봇, 악성 코드가 전파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가 좀비 PC고 좀비 PC끼리 형성된 네트워크가 본넷인 거예요. 공격은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도스 방법으로 공격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의 도스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면 각각이 공격하는 것들이 지금 기존의 도스 공격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인 거예요. 너무 쉬워도 어쩔 수 없어요. 기초니까. 자, 그리고 이제 스니핑인데요. 스니핑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스니핑을 수동적 공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능동적 공격이라고 해요. 능동적은 액티브죠, 액티브. 요거는 우리가 개요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 네트워크 개요 어떤 정보보론에 대한 개요를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시험 문제에 나올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한다니까. 자, 그래서 개요는 수동적 공격이 뭐고 능동적 공격이 뭐고 뭐 그런 것들은 그 개요 시간에 우리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우리 지금 그 CIA 같은 것도 안 배웠잖아요.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그런 것도 안 배웠잖아요. 개요. 시험 문제 범위가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맨 마지막에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왜 수동적이냐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스니핑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훔쳐보는 거거든요. 패킷을 훔쳐보는 거는 스니핑, 수동적 공격이라고 해요. 자, 요 문제 낼게요. 수동적 공격은 능동적 공격에 비해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실제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간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니까 내가 공격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공격을 하면 변조가 되면 공격도 안 하는지 누구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스니핑만 하고 있으면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문 문제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정리하시고. 요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도청 같은 것들이죠. 도청. 그 다음에 태핑. 태핑이 뭐냐면 요런 거예요. 태핑이 뭐냐면 이렇게 전화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화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태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선 여기 이렇게 따가지고 전화선 따면은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청하는 거예요. 요런 게 태핑이에요. 태핑. 그런 단어들 보시면 되고. 자, 스니핑의 원리 보시면요. 스니핑의 원리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시스템은 필터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IP가 아니고 자신의 맥이 아니면 패킷을 받지 않습니다. 다 드롭시켜버리죠. 다 드롭시켜버려요. 맞죠? 다 드롭시켜버려요. 자기의 맥이 안 맞고 자기의 IP가 안 맞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맥이랑 IP가 둘 다 맞아야 내가 그 패킷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스니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랭카드에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어요.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딱 키면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패킷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예요. 이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보시면요,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랭카드가 있는데 이 랭카드에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내가 딱 켜버리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걸 딱 설정하게 되면 IP가 틀리거나 맥 주소가 틀려도 여기에 있는 패킷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패킷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할 수 그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스니핑 보기만 하는 거예요. 훔쳐 보기만 하는 거예요. 훔쳐 보기만 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다 스니핑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뜬금없이 스위치 제밍은 뭐냐면 군대 다녀오셨죠? 보면 제밍 우리가 제밍 공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대편 쪽에 있는 그 장비를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속 신호를 쏘면은 걔가 동작 못하도록 하는 공격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밍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스위치 제밍이에요. 어떤 스위치를 제밍할 거냐면 L2 스위치가 동작 못하도록 제밍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제밍을 시키냐면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맥플로딩. 맥플로딩은 뭐냐면 맥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맥을 계속 보내는 건데 스위치에 맥 테이블이 있거든요. 스위치에 맥 테이블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P 테이블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맥 테이블이 있는데 맥 테이블에다가 맥을 계속 집어넣으면 용량을 넘치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더미 허브가 돼요. 더미 허브가 뭐냐면 그냥 들어오자마자 원래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들어온 곳 나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더미 허브가 돼버리면 들어온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패킷을 누구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스니핑이 되는 거죠. 됐나요? 요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